있는 조짐이 보입니다. 필리핀 SNS 인플루언서가 일본 제국주의 상징인 우길기 문양의 문신을 한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뒤늦게 잘못을 깨우치고 사과했지만 일부 한국 네티즌이 과격한 댓글을 다는 바람에 현지 네티즌이 발끈했습니다. 우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대략의 사건을 요약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것이 한국 네티즌이 댓글을 달았다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고 나서는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부는 한국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일 소식통과 마닐라 블루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필리핀 SNS 인플루언서 벨라 포치는 최근 왼쪽 팔에 우길기 모양의 문신을 한 것을 SNS에 올렸다가 한국 네티즌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는 지난 6일 우길기의 역사적 배경을 알지 못했다면 용서를 구했고 한국을 사랑한다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길기에 대해 알려주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문신을 지우거나 덮겠다고 약속하면서 사태가 일단락이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한국 네티즌들이 속이 좁다를 비롯해 필리핀 GDP나 한국보다 열악한 교육 환경 등을 언급하는 등 다시 공격적인 댓글을 단 것입니다. 곧 이 사안은 복잡한 양상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현지 네티즌들이 반발해 어플로자이즈 코리아 한국 사과하라, 캔슬 코리아 한국 취소하라 등의 해시태그가 속출했고 일부 네티즌들은 한국에서 겪었던 불합리한 대우를 언급하며 반격하기도 했습니다. 필리핀 노동자가 한국에도 많이 오는데 한국에서 노동자로서 힘들었던 고충을 비롯한 이야기까지 등장하며 한국은 별로 잘한 게 없다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9일 오후 3시 현재 트위터에 올라온 이 같은 해시태그만 32만 7천여 건에 달합니다. 왜냐하면 우길기 문신을 한 벨라는 틱톡 팔로워가 1580만 명에 달하고 인스타그램 팔로워도 2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높은 인기를 누리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죠. 그러자 현지 언론이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는 등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각종 댓글에서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한국은 일본 식민지 시절만 기억을 하고 있다. 필리핀도 한국에 다양한 경제적 도움을 줬다라며 한국이 너무 심하게 댓글을 다는 게 아니냐는 것이죠. 실제 과거 필리핀은 아시아 중에 부국의 상징으로 한국의 경제적인 원조도 적지 않게 해줬습니다. 한때는 서울의 장충체육관이 필리핀의 원조로 지어졌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돌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말 그대로 한국과 필리핀은 엄청난 경제적 수준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필리핀 인구 중에 30%는 극빈층으로 월 소득이 150달러 이하입니다. 거의 최빈국 수준으로 봐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필리핀에서는 충분히 사과도 했는데 한국이 너무 심한 댓글을 단다며 성토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 입장에서도 미안스러운 상황도 나오는데요. 다른 댓글은 몰라도 한국이 그냥 못 넘어가는 말은 필리핀은 6.25에 7,500여 명이 참전한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 중에 전사자도 수백 명이었고 필리핀은 한국에 피를 흘린 동맹국임을 알아야 한다는 댓글이었습니다. 한국이 유일하게 코로나 시국에 타국에 마스크를 보내며 제1순위로 우대한 것이 바로 6.25 참전국이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때도 당연히 필리핀도 포함이 됐습니다. 지난 5월 22일 필리핀 보훈처 강당에서 한동만 주 필리핀 대사가 6.25 전쟁 필리핀 참전 용사들에게 지원할 마스크를 5만 장을 전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4월에는 50만 달러 상당의 지원을 하기도 했고 코로나가 심각해지자 7월에는 정부에서 KF94 마스크 50만 달러 상당을 추가 지원하고 진단키트 15만 달러 등 추가 지원도 이어졌습니다. 한국도 이제는 과거의 필리핀에 진 빚을 충분히 갚는 모양새로 간 것입니다. 이렇게 양국은 일부 교민 문제를 제외하고는 크게 국민들이 서로 대대적으로 충돌하는 일은 없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그간 쌓아온 다양한 협력들이 손상되고 현지 사는 교민들도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는 등 지극히 일부의 몰지각한 댓글 행태로 인해서 일파만파 사태가 복잡해져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안 그래도 한국 교민들은 필리핀 치안이 좋지 않아서 신변의 위협을 종종 느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로 안 그래도 힘든데 온라인상에서 양국의 날선 대결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과연 필리핀 인플루언서에 달린 악플이 모두 한국에서 나왔나 하는 의문을 던집니다. 이번 사건을 두고도 한국에서 많은 네티즌들이 벨라가 충분히 진심을 담아 사과를 한 것이 보이는데 댓글이 도를 넘어간 게 아니냐는 말이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자성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한 네티즌은 분명 사회 부적응자 같은 누군가가 분란을 일으키기 위해 심한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한국에서 꼭 체크해봐야 하는 사안이 있다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오래전부터 주장되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상에서 한국인을 사칭하는 이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 일은 한국인이 그랬을 수도 있지만 이런 해외 갈등이 빈번한 데에 대해 의문을 던져야 한다며 지난 베트남 코로나 관련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한국을 막고 일본은 허락해서 한국에 적지 않은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당시에 배신감 때문인지
아직까지도 한국에서는 베트남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동일하게 과연 이런 글을 올린 것이 베트남 사람인지 의심을 해야 하며, 반대로 한국이 베트남에 대해 욕을 하는 사람들의 정체가 과연 한국인인지 알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이것이 대체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그러한 주장을 하는 이들은 베트남과 한국, 이번엔 필리핀과 한국이 서로 비방을 하는 형국인데, 이것이 놀랍게도 당사자 국적이 아닌 제3국의 누군가일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의견을 제기합니다. 과거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한 인하대학교 네트워크 보안 동아리 뉴헐트는 한국을 비방하는 세력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세계 곳곳 커뮤니티에서 자신은 아프리카 토고나 다른 국가, 때로는 심지어 한국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한국에 부정적인 글을 올립니다. 이런 게 반복이 되면 전세계 네티즌들은 한국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가 누적되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올라간 글의 아이디는 김치 로치로 대략 김치 바퀴벌레라는 뜻인데, 글을 올릴 때 Our Country라고 하면서 자신이 한국인인 것처럼 말하고 부정적인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보안 동아리 뉴월트는 이러한 글을 추적했고 끝내 관련 IP를 얻어낼 수 있었는데요. IP에서 얻어낸 국가 코드는 JP, 즉 일본에서 한국을 사칭하고 있다는 결론이 난 것입니다. 당시 김연아 선수의 포럼에 부정적인 글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이 역시 일본에서 접속률이 70%로 한국보다 더 많이 김연아 선수의 온라인 포럼에서 온갖 부정적인 글을 양산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 오래 거주한 한국인들은 관련 방송에 대해 사실에 가깝다는 입장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들은 극우 일본 세력들은 블로그나 각종 사이트에 한국과 중국에 대해서 각종 비방글을 업로드할 경우 건당 50엔, 약 550원 내외의 돈을 지급하는 건으로 사람을 모집하는 공고가 올라오기도 한다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을 비방하는 세력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SNS의 급격한 발달로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거나 다양해진 VPN의 활용으로 IP를 우회해 더욱더 온라인 신분 세탁이 쉬워졌고,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자체도 보안이 좋기 때문에 아이디만 봐서는 상대의 국적을 알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 간의 자칫 시비가 붙기가 쉬우며 이것이 일파만파 일이 커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본 극우 세력의 사례가 이번 필리핀 건에도 반드시 적용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만, 위와 같이 한국인 사칭 사례 등을 본다면 국가 간에 일어나는 우발적인 일들이 있을 때에는 우선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양 국민들의 약한 포인트를 자극해서 이를 키우는 세력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제3국이거나 혹은 국가 내부의 일부 사회 부적응자들이 벌인 일 때문에 사건이 커지고 이로 인해서 양국 간에 상처가 생기고 서로 간에 비방하는 다툼이 잦아진다면 엄청난 국가적인 손해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극히 일부 때문에 전체가 매도되는 상황이 나오게 되어 온라인에 폐해가 생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베트남과 한국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현지 상공회의 소장은 실제 베트남에서는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사람이 대부분이라 한국에 큰 관심이 없는 게 사실인데, 극히 일부의 소란 때문에 양국이 잃는 것이 너무 클 수 있다고 말하며 온라인상에서 국가 간의 갈등이 과연 득이 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베트남과 한국 사이가 파탄이 되면 이득을 보는 게 누구일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국가 간 갈등에 차분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5일 우리 군은 극초음속 미사일 등의 기술 개발을 가속화해 미사일 전력을 더욱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방과학연구소, 쉰돌 맞아, 합동시연회 무인전투기 핵심기술연구도, 착수드론 격추 전자기 펄스 장비 등도 공개 미래 50년. 비닉 무기 개발 집중 지상에 있는 1m 크기 물체까지 정밀 관측할 수 있는 초소형 정찰 위성이 개발된다. 스텔스 기능으로 레이더에 잘 탐지되지 않는 무인 전투기의 형상 설계를 위한 핵심 기술 연구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군 신무기 개발의 산실로 평가받는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3일 충남 태안의 안흥시험장에서 창설 50주년 기념 합동시연 및 전시 행사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요 연구 개발 과제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ADD는 지난해 말부터 경제성 및 기동성이 우수한 초소형 영상 레이더 위성군 체계 개발의 지상시험용 모델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예비 설계 단계로 2023년 11월까지 개발을 마치는 게 목표다. 초소형 SAR 위성체는 원통형 본체의 날개형 태양 전지판이 달린 일반 위성과 다르게 가로 3m, 세로 70cm 크기의 직사각형 형태다. 앞면에는 레이더가, 뒷면엔 태양 전지판이 있다.
무게는 66kg 이하로 해상도는 1m급이다. 주야간, 악천후와 관계없이 고도 510km 궤도에서 지상에 있는 1m 크기의 물체까지 고해상도로 관측할 수 있다. 개발 성공 시 현재까지 개발된 초소형 정찰 위성 중 제1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꼽히는 핀란드 제품보다도 더 가벼워 기동성이 뛰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ADD 관계자는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나 적성 국가의 군사적 이상징후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자주 들여다봐야 한다며 이를 위해 대형 이성이 아닌 100kg 이하급 초소형 이성을 이용해서 준 실시간 개념으로 감시 정찰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론상 초소형 SAR 위성 31대를 띄우면 30분 간격으로 북한 등 한반도 주변을 정찰할 수 있다고 ADD 관계자는 덧붙였다. ADD는 이번 행사에서 스텔스 기능이 있는 무인 전투기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인 사실도 언론에 처음 공개했다. 이 연구는 지난 2010년부터 시작돼 1단계 연구가 마무리됐으며 현재 2단계 연구가 막바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 주요 내용은 무인 전투기의 형상 설계를 비롯해 스텔스 기능을 높여주는 전파 흡수 구조, 무미익 비행제어 기술 등이다. 길이 14.8m, 전폭 10.4m로 고도 10km에서 마하 0.5의 속도로 최대 3시간 비행하는 것이 목표다. ADD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상무기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항공 역사가 짧은 편이라며 당장 무기 양산을 위한 체계 개발 단계는 아니며 무인 전투기 개발을 위한 다양한 기술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ADD는 수중 감시, 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중대형급 무인 잠수정 체계에 필요한 핵심 기술 개발도 진행 중이다. 관련 기술이 확보되면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와 같이 군사적 긴장도가 높은 해역에서 장병을 투입하지 않고도 원격으로 북한 잠수정 등에 대한 감시, 정찰 임무가 가능해지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적이 무인기나 로켓 등을 레이저빔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레이저 요격 장치 등에 관한 연구도 소개됐다. ADD는 2014년 파주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의 복제기에 대한 레이저 요격 시험이 성공했다며 무인기 무력화 능력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ADD는 이날 20kW 출력의 레이저빔으로 1km 거리에 있는 철판 유도탄 모형을 몇 초 만에 꿰뚫는 시연도 직접 선보였다. 레이저 요격 장치는 아직 전 세계적으로 전력화된 사례가 없다. 북한 노동미사일과 동일한 재질의 철판 관통 시험 성공 영상도 공개했다. 또 군집을 이룬 소형 드론 3대를 한꺼번에 전자기 펄스로 요격해 떨어뜨리는 시험 영상과 발사기도 처음으로 선보였으며 스텔스를 탐지할 수 있는 광자, 양자 레이더 기술도 소개됐다. 탄소고크압 소재로 개발되는 초고속정은 극한 해상 환경에서 운용할 수 있고 작전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다. 최고 속도 60노트 이상의 20톤급 차세대 초고속정도 개발된다. 길이 20m, 폭 4m로 12명이 승선하며 주식회사 우리해양기술과 함께 내년 4월까지 개발된다. 한편 ADD는 창설 50주년을 하루 앞둔 5일 오후 대전 본원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 왕정홍 방사청장 및 역대 소장과 전 현직 연구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설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무인항공기 기체 개발에 기여한 이원준 박사에게 의범학술상이 수여됐다. 남세규 ADD 소장은 미래 50년은 비핵 무기 개발에 집중하고 AI, 양자 레이더, 합성 생물학 및 우주 분야와 같은 첨단 과학에 과감히 도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ADD는 1970년 8월 6일 자주국방의 초석을 기치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창설됐다. 한국형 무기체계 및 핵심 기술 개발의 산실로 평가된다.